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중국해 긴장 한복판, 중국의 구축함과 해경선이 충돌을 반복하는 가운데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필리핀이 선택한 것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군함이었죠. 필리핀의 놀라운 선택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산 군함을 선택한 건 국가적으로 명백한 실수입니다. 전투 한 번에 한국산 군함은 고철 더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중국 배들의 움직임이 둔해졌고 심지어 중국 군함끼리 충돌하여 배가 반파가 될 정도로 당황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필리핀이 전 세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기술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산 군함으로 남중국해를 지킨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CNN 스튜디오에서 거의 소리치다시피 말했을 때 카메라 너머 스태프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웬 카터, 미 해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30년을 복무했고 남중국해 전략 분석의 최고 전문가로 불리죠. 스튜디오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제 목덜미를 스쳤어요. 앵커가 제 발언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스튜디오 모니터에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를 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거대한 물줄기가 작은 필리핀 선박을 덮치는 장면이 슬로모션으로 나왔죠. 그 아래로 검증 부족이라는 붉은 자막이 깜빡거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선 분노와 우려가 동시에 끌어올랐죠. 카터 중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난 8월부터 스카버러 암초와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충돌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아십니까? 중국은 푸젠함까지 끌고 와서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 그것도 최신의 전자기 사출 시스템을 갖춘 괴물이죠. 제-25 전투기들이 필리핀 함정 바로 위를 스치듯 날아다니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에 쥔펜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뭘 믿고 맞서겠다는 겁니까? 호세 리잘급이요? 2,870톤짜리 작은 배 말입니다. 미겔 말바르급? 3,000톤도 안 되죠? 라자 술라이만급 OPV는 2,400톤, 새로 도입한다는 3,200톤급 초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가 반박하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 함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한국산이라는 겁니다.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체계들이요. 한국이 마지막으로 해전을 치른 게 언제인지 아세요? 한국전쟁 때입니다. 70년이 넘었어요. 70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조명 아래서 앵커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프로듀서가 귀마개로 뭔가 앵커에게 급하게 지시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할 진실이었으니까요. 한국 조선 기술이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 상선 건조 세계 1위, LNG선 건조도 독보적이죠.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특히 실전용 전투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상선은 화물을 싣고 평화롭게 항해하면 되지만 군함은 폭발하는 미사일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제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중국 해군을 보십시오. 공고이디 구축함들이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구이리남 같은 최신의 구축함이 남중국해를 누비고 있습니다. 해경선도 난위호 같은 12,000톤급 대형 함정들이죠. 이런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 검증도 안 된 한국산 함정으로 맞선다?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앵커가 드디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중장님, 필리핀 해군이 한국 함정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 함정들도 최신 레이더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입니다. 단순히 싸니까 선택한 거예요. 미국 알레이버크급은 9,000톤이 넘습니다. 가격도 수십억 달러죠? 한국 함정들은 그 3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가격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병사에게 영수증을 보여줄 건가요? 모니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하는 장면이었죠. 제트 엔진 소리가 스튜디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제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체계로 남중국해를 지킨다?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필리핀은 지금 당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젊은 필리핀 수병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앵커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카터 중장님은 필리핀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검증된 체계를 도입해야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체계 말입니다. 한국 함정들이 아무리 최신 기술을 탑재했다 해도 실전은 다릅니다. 전투에서 살아남는 건 스펙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조선 기술과 전투 생존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문장을 거의 외치듯 말했을 때 스튜디오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프로듀서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카터 중장님,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프로듀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죠. 필리핀 해군이 방금 발표했습니다. 호세 리잘급을 남중국해에 상시 배치한다고요? 그것도 스카버러 암초 근해에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군요.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까?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쳐다봤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지만 제 머릿속엔 남중국해의 거친 파도만 일렁거렸습니다. 30년간 해군에 몸담았던 저로서는 너무나 명확히 보이는 미래가 있었죠. 한국산 함정들이 중국 해군과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전투, 제가 경험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저 비싼 고철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 동료였던 마이클이었어요. 오웬, 방송 잘 봤어. 내 말이 맞아. 하지만 필리핀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 그들이 후회하게 될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의 한화 네이벌 쉴드 전투체계, 이름만 그럴듯하지. 실전에서 중국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을까? VLS가 있다고 다가 아니야. 실전 경험이 없는 시스템은 언제나 변수투성이지.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도 한국이 필리핀에 상당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던데 현지에서 정비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고. 기술 이전? 제가 비웃었습니다. 정비? 그런 게 전투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중국 구축함이 대한 미사일을 쏘면 정비 매뉴얼이 막아주나? 실전은 학교가 아니야, 마이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밝은 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죠. 필리핀 해군의 발표문을 다시 읽어보니 더욱 한심했습니다. 다층 방어 체계 구축, 효율적인 전력 운용, 현대화된 해군력 같은 미사온 말들 뿐이었죠. 제가 펜타곤에서 일할 때 봤던 수많은 실패 사례들이 떠올랐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도입했다가 실전에서 무너진 국가들 말입니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서 봤던 참혹한 광경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필리핀도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방 안에 낮게 울렸어요. 내일은 폭스뉴스에 출연할 예정이었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한국산 군함은 실전 검증이 없다고, 그건 도박이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제가 한국을 무시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단지 현실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조선 기술과 전투 생존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평화로운 조선소와 포화가 난무하는 전장은 하늘과 땅 차이죠. 제 경력이 말해주는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오직 검증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한국 함정들은 아직 그 시험대에 오르지도 못했죠. 필리핀이 정말로 한국 함정들을 남중국해에 투입한다면 그건 재앙의 시작일 겁니다. 저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속 목소리를 높일 생각이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남중국해의 어두운 파도만 보였어요. 그 파도 속에서 한국산 함정들이 하나둘 침몰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마치 실제로 보는 것처럼 생생했죠. 불가능해.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함정이 중국을 막는 건 절대 불가능해. 그때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틀릴 리 없다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의 확신을 비웃듯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그날 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 국제안보 포럼 강연장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국방 전문가들이 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떠 있었죠. 남중국해 위기와 검증되지 않은 무기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죠. 필리핀이 선택한 한국산 군함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화면에 톤수 대비 가격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호세 리잘급 2,870톤의 가격은 미국 함정의 3분의 1이에요. 미겔 말바르급도 3,000톤 미만의 비슷한 가격대죠. 레이버크급 9,000톤과 비교하면 장난감 수준입니다. 앞줄에 앉은 한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사장비에서 저가는 곧 저성능을 의미합니다. 특히 해군 전투함은 더욱 그렇죠. 왜 미국이 그토록 비싼 함정을 만들까요? 생존성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기술과 경험이 들어가 있어요. 청중 속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였어요. 카터 중장님, 하지만 한국도 나름의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기술력? 네, 인정합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이에요. 하지만 상선 건조와 군함 건조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상선은 폭풍을 피하면 되지만 군함은 미사일을 막아야 해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중국 해군 전력 증강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중국은 매년 대형 구축함을 여러 척씩 진수시키고 있습니다. 052D급, 055급, 그리고 최신 항모 푸젠함까지요. 이들 앞에서 3,000톤도 안 되는 한국 함정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곧바로 폭스뉴스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생방송까지 30분 남은 시점이었어요.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오늘 할 말들을 정리했죠. 카터 중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진행자인 브라이언 킬미드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브라이언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제 CNN에서 강력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한국 함정들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브라이언,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순수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봐야 해요. 한국 해군이 마지막으로 실전을 치른 게 언제입니까? 한국 전쟁이에요. 그 이후로 단 한 번의 대규모 해전도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 함정들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뭡니까? 첫째, 실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제가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죠. 둘째, 상호 운용성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셋째, 가격이 싸다는 건 어딘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필리핀 해군 함정 사진이 떴어요. 호세 리잘급의 모습이었죠. 저 함정을 보십시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구축함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한화 네이버 쉴드?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전 검증이 없어요. 그때 스튜디오 밖에서 프로듀서가 손짓을 했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브라이언이 잠시 이어피스에 귀를 기울이더니 말했죠. 카터 중장님, 방금 필리핀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고위 관계자들도 상호 운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속으로 그것 봐라 하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필리핀의 구주류 해군 장교들은 알고 있어요. 미국 체계에 익숙한 그들에게 한국 체계는 낯설기만 하죠. 전시 상황에서 낯선 체계는 치명적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젊은 프로듀서가 다가왔어요. 중장님, 혹시 한국 함정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자료와 분석이면 충분하죠. 프로듀서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실물을 보지 않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지.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젊은이, 저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했어요. 수백 척의 함정을 받고 수십 번의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함정을 직접 보지 않아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프로듀서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본 적이 있냐고요? 사실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입니까? 저녁 무렵 펜타곤의 옛 동료인 스티븐 제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웬, 네가 한국 함정에 대해 말한 걸 들었어. 하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야? 스티븐, 자네도 알잖아. 실전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은 70년 넘게 큰 해전이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만든 함정이 중국을 막는다고?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그래도 최근 훈련 영상을 봤는데 꽤 인상적이던데, 특히 전자전 능력이나 레이더 성능은. 영상? 훈련?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건 쇼야, 스티븐. 실전은 다르다고. 중국 함정들이 실제로 공격해 올 때 그 훈련이 무슨 소용이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국방 포럼들을 둘러봤어요. 제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게 동의했지만 의외로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분석가들이 그랬어요.
카터는 한국 함정을 본 적도 없으면서 비난한다는 댓글이 여러 개 보였죠. 저는 답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직접 보지 않아도 스펙과 데이터로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조선 기술과 전투 생존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차관 에스테반 로하스 한국 함정 도입의 신중론 제기. 저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필리핀 내부에서도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였죠. 로하스 차관은 미국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사도 떴습니다. 필리핀 젊은 장교단 한국식 훈련 도입 추진, 카를 산토스 소령 FA-50 전투기와 연계 훈련 성과 발표.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젊은 장교들이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험 부족에서 오는 판단 착오였죠.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의 야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남중국해의 긴장된 상황만 떠올랐습니다. 직접 본 적 있나요? 프로듀서의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30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예요. 수많은 함정을 봤고 수많은 전투를 분석했죠. 한국 함정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 판단이 틀릴 리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인터뷰가 잡혀 있을까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함정은 실전 검증이 없고 그것은 위험하다고요. 필리핀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요. 저가는 저성능이고 그건 전장에서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조선 기술과 전투 생존성은 별개의 문제야. 저는 다시 한번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피어오르는 건요? 정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전문가니까요. 30년의 경험이 틀릴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직접 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틀 후 아침 저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조찬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여 명의 기자들과 국방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접시에 담긴 스크램블 에그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죠. 모두가 제 발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연단에서 내려와 청중들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함정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의 문제입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카터 중장님, 혹시 한국 해군 함정을 직접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소한 한국 조선소라도 방문해 보셨나요?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충분한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30년간 축적된 분석 능력도 있고요. 직접 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자료와 분석이면 충분합니다. 현장은 과장되기 쉽죠. 특히 무기 판매상들이 만든 홍보 영상이나 시연은 더욱 그래요. 실제 성능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장님은 한국 국방 관계자들과 대화해 보신 적은 있나요? 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었어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청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로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카터 중장님. 돌아보니 필리핀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가슴에 단 명찰에 안토니오 레예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중장님, 필리핀 해군 레예스 대령입니다. 합동훈련 참관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레예스 대령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바꿨죠. 중장님의 우려가 맞는지 틀리는지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정말로 한국 함정에 형편없다면 그걸 증명할 기회가 될 거예요. 그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한국 함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더 강력히 비판할 수 있겠죠. 언제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필리핀 근해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호주, 필리핀 연합훈련이에요. 한국산 함정들도 대거 참가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레예스 대령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호텔방으로 올라갔어요.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속보 자막이 흘러갔어요. 중국 해군 구축함과 해경선, 남중국해서 충돌 사고.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앵커가 긴급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 남중국해에서 해군 곤고이 D급 구축함, 9일인함과 중국 해경 난위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함정 모두 같은 중국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충돌했다는 점에서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 위성사진이 떴어요. 9일인함의 좌현에 큰 찌그러짐이 보였고 난위호도 선수 부분이 손상된 게 보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의 구축함이 자기네 해경선과 충돌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지휘체계 붕괴였어요. 계속해서 뉴스를 봤습니다. 사고 당시 중국은 푸제남 중심의 대규모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25 전투기들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하고 있었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통신과 조율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면이 바뀌며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푸제남 훈련이라는 자막이 화면 위에 떴고 J-세프 근접 비행이라는 자막이 번갈아 전멸했죠. 거대한 항공모함 주변으로 수십 대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아무리 많은 함정을 보유했어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필리핀 보급선이 무사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도했어요. 중국이 혼란에 빠진 사이 필리핀 함정들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보급품을 전달했다는 거였죠. 필리핀 해군 호세 리잘급 프리기탐이 보급선을 호위했습니다. 한국산 함정인 리잘급은 이번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필리핀 해군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중국이 실수했으니 성공한 것이지 한국 함정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스티븐 제독이었어요. 오웬, 뉴스 봤어? 중국이 자기들끼리 충돌했다니 웃기지 않아? 그래도 중국 전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체 판도를 바꾸진 않아.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함정들이 임무를 성공했잖아. 한국산 함정들이 제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우연이야, 스티븐.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중국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3,000톤도 안 되는 함정들이 버틸 수 있을까? 스티븐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편견을 갖고 보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열린 마음으로.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야.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말해주는 거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TV를 봤어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통신 장애였을 뿐이라면서요. 하지만 화면에 계속 나오는 충돌 장면은 명백했어요. 9일인함과 난위호가 서로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것이었죠. 최첨단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췄다는 중국 함정들이 말이에요. 저녁이 되자 또 다른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제-25 전투기가 필리핀 초계기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사회가 중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합동훈련 참관 초청에 대해 생각하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면 직접 가서 볼 수 있겠군요. 한국 함정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낼 생각이었죠. 자료와 분석이면 충분해.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직접 가서 확인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엔 다음 주 훈련 광경만 그려졌어요. 한국 함정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 미국 함정과 호환되지 않아 혼란에 빠지는 장면들이요. 그걸 보고 나면 모든 논란이 종식될 거예요. 제가 옳았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실수를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반면 한국 함정의 문제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거죠. 현장은 과장되기 쉽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보면 진실을 가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한국 함정이 제 예상과 다르다면요?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제 30년 경험이 틀릴 리 없으니까요. 데이터와 분석이 거짓말할 리 없으니까요. 실전 검증이 없는 함정은 결국 한계를 드러낼 테니까요.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제가 옳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의구심도 있었어요. 정말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필리핀 수비크만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바다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활주로에서 내리자마자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미국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 2명과 필리핀 해군 장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카터 중장님, 환영합니다. 레이스 대령이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브리핑룸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서니 한국산 군함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게 보였어요. 호세 리잘급 2척,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다른 함정들도 있었죠. 멀리서 보니 그럭저럭 그럴듯해 보였지만 미국 구축함과 비교하면 확실히 작았습니다. 브리핑룸에는 이미 여러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호주, 필리핀 해군 관계자들이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기술 고문도 몇 명 보였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맡은 필리핀 해군 작전참모 빅토르 산체스 중령입니다. 젊은 필리핀 장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35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죠. 산체스 중령이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해군 전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산, 가용률, 현지 역량을 동시에 올리는 전략이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군. 먼저 예산 측면을 보시죠. 산체스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미국 알레이버크급 한 척 가격으로 우리는 호세, 리잘급 3척과 라자 술라이만급 OPV 2척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5배의 전력을 확보한 거죠. 옆에 앉은 호주 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용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함정수가 많아도 정비 때문에 못 쓰면 소용없죠. 산체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화면에 새로운 차트가 떴어요. 한국 함정들은 설계 단계부터 정비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현지에서 대부분 정비가 가능하도록 모듈화되어 있죠. 그가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줬어요. 현재 우리 한국산 함정들의 가용률은 85%를 넘습니다. 이전 미국산 중고 함정들은 60%였어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실제 데이터입니까? 그때 다른 필리핀 장교가 일어났어요. 제가 정비 담당관 페르난도 소령입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죠. 이게 지난 6개월간 정비 로그입니다. 모든 기록이 여기 있어요. 페르난도 소령이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매일 몇 시간 기록했습니다. 고장, 수리, 부품 교체 모든 것을요. 우린 로그로 결정합니다.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어요.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니요. 산체스 중령이 다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현지 역량 부분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함정만 판 게 아니에요. 기술 이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했죠. 화면에 훈련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필리핀 수병들이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었죠. 현재 우리 정비병 300명이 한국식 정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시뮬레이터 훈련도 매일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이 제공한 훈련 프로그램은 정말 체계적입니다. 제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그래서 실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산체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오늘 시연할 시나리오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방공작전. 둘째, 대함교전. 셋째, 보급선 호위. 각각 실제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호세 리잘급은 한화 네이벌 쉴드 전투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교전할 수 있어요. 미사일은 한국산 해군기 장착되어 있고요. 미국 해군 대령이 질문했습니다. 미국 체계와 호환성은 어떻습니까? 링크 16으로 연동됩니다. 산체스가 대답했어요. 이미 미국 구축함과 여러 번 연동 훈련을 했어요.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훈련에서 작동한 것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때 젊은 필리핀 장교가 일어났어요. 저는 호세 리자람 포술장 마누엘 대위입니다. 중장님,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의 자신감이 조금 거슬렸어요. 젊은 장교들은 늘 자신만만하지만 실전을 겪어보면 달라지죠. 산체스 중령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함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직접 보시면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브리핑룸을 나와 부두로 향했어요. 가까이서 본 호세 리잘급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함정 위에서 수병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2870톤이라고 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톤수가 전부는 아니에요. 산체스가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표준을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함정에 올라서니 젊은 수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마치 정말로 자신들의 함정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함교에 들어서니 각종 디스플레이와 콘솔이 빽빽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글이 적힌 버튼들도 보였지만 대부분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게 한화 네이버 쉴드 시스템입니다. 젊은 장교가 설명했어요. 실시간으로 300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어요. 동시 교전은 12개까지 가능하고요. 제가 콘솔을 살펴보니 확실히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장비가 실전에서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었죠. 중장님, 곧 훈련이 시작됩니다. 레이스 대령이 말했어요. 관제실에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함정에 남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함정에 있으면 직접 볼 수 있지만 관제실에서는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관제실로 가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어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싶군요. 관제실로 이동하니 대형 스크린에 훈련 해역 지도가 떠 있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필리핀 함정들과 회색으로 표시된 미국, 호주 함정들이 보였죠. 빨간색은 가상 적군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산체스 중령이 말했어요. 스크린에 연습 훈련 시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과연 한국산 함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했죠. 아마 제 예상대로 문제를 드러낼 거예요. 통신장애, 시스템 오류, 미국 함정과의 연동 실패, 그런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방공작전 시작. 무선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의 적기들이었죠. 과연 한국 함정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노트에 문제점들을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빨간 점들이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가상 적기 40대, 고도 15,000피트, 속도 마하 0.8. 레이더 담당관이 외쳤어요. 긴장감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반응 시간을 재려고요. 리자람 표적 포착. 무선에서 젊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크린을 보니 놀랍게도 호세 리잘급이 미국 알레이버크급과 거의 동시에 표적을 탐지했습니다. 0.3초 차이였어요. 이게 가능한가? 옆에 있던 미국 해군 대령 제임스가 놀라서 중얼거렸죠.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지스 시스템과 거의 같은 속도로 탐지하다니요. 한화 네이버 쉴드가 이 정도 성능이라고? 리자람 교전 개시. 말바르함 교전 준비. 스크린에서 파란색 선들이 빨간 점들을 향해 뻗어나갔어요. 해군 미사일 발사를 나타내는 선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콘솔 화면에 명중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5개가 떴습니다.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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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중. 첫 번째 교전 5대 격추. 평가관이 외쳤어요.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훈련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높은 명중률이었어요. 실제 미사일을 쏜 건 아니고 시뮬레이션이지만 그래도 모든 데이터가 실제와 동일하게 입력된 상태였죠. 두 번째 웨이브 접근? 이번엔 더 많은 표적이 나타났어요. 리자람과 말바르함이 동시에 대응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두 함정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서로 간섭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게 보였어요. 콘솔에 또다시 명중 표시가 쏟아졌습니다. 7개가 연속으로 떴어요. 평가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죠. 모두 명중 7대 전부 격추됐습니다. 명중률 93%? 누군가 믿기 어렵다는 듯 소리쳤어요. 제임스 대령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건 우리 이지스 함 수준인데? 저는 뭔가 조작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어요. 시스템 설정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요구했습니다. 산체스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기술자를 불렀어요. 모든 파라미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세부 설정이 나타났습니다. 적기 기동성, 전자전 방해, 기상 조건, 모든 게 실전과 동일한 수준이었어요. 오히려 일부는 실전보다 더 어렵게 설정되어 있었죠. 이제 대한미사일 방어입니다. 관제관이 알렸어요. 빨간 삼각형들이 해면 가까이에서 빠르게 접근했습니다.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시뮬레이션한 거였죠. 리자람의 근접방어 무기가 작동했어요. 화면에 요격 성공이 연속으로 떴습니다. 8발 중 7발을 막아냈어요.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FA-50 모의교전 시작! 하늘 위에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4대가 나타났어요. 필리핀 공군 소속이었죠. 카를 산토스 소령이 편대를 이끌고 있다고 무선에서 들렸습니다. 가상의 적 전투기들과 공중전이 시작됐어요. 작은 FA-50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 궁금했죠. 그런데 화면을 보니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FA50들이 가상 적기를 하나둘 격추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콘솔에 격추가 계속 표시됐죠. FA50 가상 교전 뉴스 확보. 산토스 소령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임스 대령이 제게 말했습니다. 카터 중장님, 이 정도면 가정이 깨지는데요? 훈련 명중률이 이 정도라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훈련 해역 전체 지도가 떴어요. 각 함정의 위치와 톤수가 표시되어 있었죠. 파란색 점들로 표시된 한국산 함정들의 항적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호세 리잘급이 2.9킬로톤 위치에서 기동하고 있었어요. 미겔 말바르급은 3.0킬로톤 지점에 있었죠. 라자 술라이만급은 2.4킬로톤, 신형 초계함은 3.2킬로톤 위치에서 완벽한 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함정들이 마치 한 몸처럼 조율되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제 보급선 호위 시나리오입니다. 관제관이 알렸어요. 화면에 천천히 움직이는 보급선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한국산 함정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다층 방어 대형이었죠. 가상의 적 잠수함과 고속정들이 접근했습니다. 그러자 각 함정이 자기 구역을 완벽하게 방어했어요. 원거리에서는 라자 술라이만급이 감시하고 중거리는 리잘급이 막았으며 근거리는 신형 초계함이 차단했죠. 콘솔 화면이 명중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연속으로 8개의 표적을 격파했다는 표시가 떴어요. 평가관이 크게 외쳤죠. 전 표적 격파, 연속 명중입니다. 보급선 피해 제로, 호위 임무 성공. 관제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필리핀 장교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죠. 호주 해군 준장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정도 성과라면 실전에서도 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이건 훈련일 뿐입니다. 제가 차갑게 말했죠. 실전은 다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방금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산체스 중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실사격 훈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미사일을 쏘는 거죠. 레이스 대령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모레는 필리핀 해군사관학교에서 한국식 훈련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장교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제임스 대령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카터,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지. 한국 함정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판단하긴 이릅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화제는 오늘 훈련이었습니다. 필리핀 젊은 장교들이 흥분해서 떠들었어요. 보셨죠?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국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요. 이제 중국도 함부로 못 덤빌 겁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콘솔에 명중이 연속으로 뜨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5개, 7개, 8개가 쉴 새 없이 표시되던 화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노트북을 켜고 오늘 훈련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명중률 93%, 표적 탐지 시간 0.3초 차이, 완벽한 다층 방어. 숫자들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한국 함정들은 정말 뛰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남았습니다. 훈련은 훈련일 뿐이야. 실전에서 중국 함정과 맞닥뜨리면 달라질 거야. 창밖을 보니 필리핀 해군 기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항구에 정박한 한국산 함정들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보였죠. 내일 실사격 훈련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말로 실전 인증 요구가 급상승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제 30년 경험이 틀렸을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분명 예상 밖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콘솔에 명중이 연속으로 표시되던 화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기관총 소리처럼 연달아 울리던 그 성공의 신호들이 제 확신을 조금씩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급한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임스 대령이었어요. 카터 당장 관제실로 와! 남중국해에서 큰일이 벌어졌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새벽 3시에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옷을 대충 걸치고 관제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동안 여러 장교들이 같은 방향으로 서둘러 가는 게 보였어요. 이른 새벽인데도 관제실엔 수십 명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위성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고 여러 개의 모니터에서 각종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산체스 중령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3시간 전 스카버러 암초 근해에서 중국 구축함 9일인과 중국 해경선 난위호가 충돌했습니다. 같은 중국 함정끼리 부딪힌 거예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이었어요. 9일인 함 좌현에 거대한 찌그러짐이 보였고 난위호는 선수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죠. 충돌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난위호의 레이더 마스트가 부러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함정 모두 서로에게서 멀어지려 애쓰는 모습이었고 9일인 함은 기름이 새는지 검은 띠를 남기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최신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갖춘 함정들이 어떻게 충돌할 수가 있지? 레이스 대령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선들과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여기 위성 항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충돌 직전 30분간의 움직임을 재구성한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화면에 2개의 빨간 선이 그려졌습니다. 9일인 함과 난위호의 항적이었죠. 처음엔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가까워지더니 결국 충돌했어요. 충돌 지점에는 큰 X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9일인이 갑자기 좌현으로 틀었습니다. 동시에 난위호는 우현으로 돌았고요. 서로 피하려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전형적인 의사소통 실패입니다. 미국 정보장교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더 상세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죠. 당시 중국은 푸제남 중심으로 대규모 훈련 중이었습니다. 제-25 전투기 40여 대가 동시에 작전 중이었고요. 통신 채널이 포화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가 감청한 내용에 따르면 충돌 직전 양측 함정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른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필리핀 보급선의 항적이었죠. 파란색 선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충돌로 혼란에 빠진 동안 필리핀 보급선은 조용히 목적지에 도달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산체스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같은 시간 우리 보급선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호세 리잘급과 라자 술라이만급이 호위했죠. 단 한 건의 사고도 통신 장애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나뉘어 두 상황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왼쪽은 중국 함정들의 혼란스러운 항적, 오른쪽은 필리핀 함정들의 질서정연한 움직임이었죠.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필리핀 해군 정보 분석가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젊은 여성 장교였는데 자신감이 넘쳤죠. 한쪽은 지휘와 연동이 붕괴됐고 다른 한쪽은 절차와 훈련의 승리를 보여줬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최신 구축함과 12,000톤급 대형 해경선이 서로 충돌하다니요. 반면 한국산 함정들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고요. 이 2,800톤, 2,400톤짜리 작은 함정들이 말입니다. 제임스 대령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카터 이제 인정해야 할 때 아닌가? 한국 함정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 오히려 중국보다 더 체계적이야.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제실 스피커에서 긴급통신이 울렸어요. 중국 제-25 전투기, 호주 초계기의 위험 근접 비행.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중국 전투기가 호주 P3 초계기 불과 10m 거리까지 접근하는 장면이었죠. 너무 가까워서 충돌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호주 초계기가 급히 회피 기동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미친 짓이군요. 호주 해군 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다칠 뻔했어요. 곧이어 국제 뉴스 채널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가 모두 톱뉴스로 다뤘어요. 중국의 위험한 도발, 남중국해 긴장 고조, 중국 함정 충돌 사고 같은 제목들이 화면을 채웠죠. 각국 전문가들이 나와서 중국의 무모함을 비판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중국의 등을 돌렸네요. 산체스 중령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필리핀의 정당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들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의 실책은 명백했어요.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위험한 비행으로 국제사회를 적으로 만들었죠. 거대한 전력을 자랑했지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겁니다. 반면 필리핀은 한국산 함정으로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급선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호위 함정들은 완벽하게 역할을 해냈어요. 작지만 효율적으로 움직인 거죠. 중장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스 대령이 제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실수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기엔 뭔가 달랐거든요. 한국 함정들의 체계적인 움직임은 결코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산체스 중령이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부산에서 미겔 말바르급 진수식이 열린답니다. 필리핀 해군 대표단이 참석하고요. 카터 중장님도 특별히 초청되셨습니다. 부산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 정부와 HD 현대가 특별히 초청했답니다. 새로운 미겔 말바르급을 직접 보시라고요. 최신 설비와 시스템을 모두 공개한다고 합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보는 건 제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죠. 한국 조선소가 어떻게 이런 함정들을 만드는지, 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가겠습니다. 결국 제가 대답했어요. 직접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중국 함정 충돌 사진과 필리핀 보급선 성공 기사가 나란히 떠 있었어요. 두 사진의 대비가 너무나 강렬했죠. 펜타곤의 옛 동료들에게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이 자기들끼리 충돌했다니 믿기지 않아. 필리핀 함정들이 제법인데? 카터, 내 생각이 바뀌고 있니? 한국 함정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제 30년 경험과 오늘 본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필리핀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엔 오늘 들었던 분석가의 말만 맴돌았죠. 중국의 최첨단 함정들이 서로 충돌하는 동안 한국산 함정들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한쪽은 지휘와 연동이 붕괴됐고 다른 한쪽은 절차와 훈련의 승리.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부산으로 떠나야 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직접 미겔 말바르급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30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다고 비판했던 한국 함정들이 실제로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중국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정말 내가 틀렸단 말인가? 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긴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부산에서 뭔가 다른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 함정의 숨겨진 약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라이독들,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크레인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바닷바람에 용접 냄새가 섞여 날아왔고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졌죠. 이곳이 세계 최고의 조선소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카터 중장님, 환영합니다. HD현대의 수석기술자 박진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이 넘쳤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작지만 강한 표준을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벽면 가득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 테이블엔 미겔 말바르급의 정밀 모형이 놓여 있었어요. 필리핀 해군 대표단과 여러 국가의 해군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박진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리핀 해군의 표준 편제를 보시죠. 화면에 네 종류의 함정이 나타났어요. 호세 리잘급 2870톤, 미겔 말바르급 3000톤, 라자, 술라이만급 OPV 2400톤, 그리고 새로운 3200톤급 초계함입니다. 톤수로 보면 2400톤에서 3200톤 사이, 매우 좁은 구간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 크기가 필리핀에 최적화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필리핀의 항구 인프라에 완벽히 맞습니다. 둘째, 정비와 보급이 표준화됩니다. 셋째, 승조원 훈련이 통일됩니다.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논리적이었습니다. 이제 항속거리를 보시죠. 새로운 차트가 떴어요. 모든 함정이 4,500에서 5,500 해리의 항속거리를 갖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박진우가 지도를 띄웠습니다.
필리핀 해역이 나타났고 각 함정의 작전 방향이 원으로 표시됐어요. 보십시오. 이 항속거리면 필리핀 어느 섬에서 출발해도 전 해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보급선 호위든 순환 감시든 빈틈이 없어요. 급유불 없이 일주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해군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운용해보니 정확히 맞습니다. 연료 효율도 예상보다 좋았고요. 박진우가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무장 체계를 보시죠. 화면에 각종 무기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76mm 한 포를 표준화했습니다. 모든 함정이 같은 포를 사용하죠. 탄약 호환, 정비 부품 공용, 포술 훈련 통일. 이것만으로도 운용 비용이 30% 줄어듭니다. 그가 미사일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대함 미사일과 단거리 대공 미사일을 기본 탑재합니다. VLS는 옵션이지만 언제든 추가 가능한 모듈 설계예요. 그리고 모든 함정에 한국형 CMS가 들어갑니다. CMS가 뭔가요? 누군가 질문했어요. 전투관리체계입니다. 레이더, 소나 무기, 통신을 하나로 통합하는 두뇌죠.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은 작은 함정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서서 경례를 했어요. 전직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로버트 밀러 대장이었습니다. 밀러 대장님, 제가 놀라서 외쳤어요. 그는 제 상관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였죠. 오웬, 오랜만이군. 밀러 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자네가 한국 함정에 회의적이라고 들었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게 실전 검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러 대장이 웃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가 모두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달간 필리핀 해군과 함께 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을 직접 타보고 훈련을 참관했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혁명입니다. 모두가 집중했어요. 밀러 대장의 평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으니까요. 가용률, 항속거리, 통합 시스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놀라운 억지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필리핀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어요. 그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의 평균 가용률이 87%입니다. 미 해군도 이 정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일까요? 설계부터 정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가 거들었어요. 저희는 정비 시간을 최소화하는 걸 목표로 설계했습니다. 모듈식 구조로 부품 교체가 간단하고 정비 동선도 최적화했죠. 밀러 대장이 계속했습니다. 훈련 시간도 인상적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월 평균 240시간의 해상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왜? 함정이 항상 가동 가능하니까요. 그가 마지막으로 임무 성공률을 언급했어요. 최근 6개월간 임무 성공률이 95%입니다. 보급선 호위, 영해, 순찰, 구조 작전. 거의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 가용률과 훈련 시간과 임무 성공률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밀러 대장이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오웬 제네더 알잖나. 전투력은 함정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한국은 그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네. 제가 침묵하자 그가 덧붙였어요. 가용률 곱하기 항속거리 곱하기 통합 시스템. 이게 새로운 억지력 방정식이야. 큰 함정 몇 척보다 작지만 항상 움직이는 함정 여러 척이 더 위협적이지. 박진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제 함정을 보시죠. 오늘 진수하는 미겔 말바르급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이독으로 이동했어요. 거대한 계단을 올라가니 새로 건조된 미겔 말바르급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색 토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필리핀 국기가 선미에 걸려 있었죠. 함정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통로는 넓고 깨끗했고 모든 장비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전투정보실은 최첨단 그 자체였어요. 보십시오. 박진우가 통합 콘솔을 가리켰어요. 한 명이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 거죠. 필리핀 해군 장교가 감탄했어요. 우리가 운용 중인 리잘급보다 더 발전했네요. 특히 레이더 통합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서 본 것들, 들은 데이터, 밀러 대장의 평가, 모든 게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카터 중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스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변명 대신 성과를 봐야 했는데 저는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강한 표준, 그게 답이었군요. 실정 검증 이미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임무를 수행하면서 말입니다. 밀러 대장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늦었지만 깨달은 게 중요하네. 자네 같은 전문가가 인정하면 국제사회도 달리 볼 거야.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장님, 우리는 성과로 말합니다. 로그가 말하고 데이터가 증명하죠. 그게 한국 방식입니다. 근데 저녁 만찬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제가 한국 함정에 대해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제 평가를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한국은 해군 전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에스테반 로아스 필리핀 국방부 차관도 함께 있었는데 그 역시 생각을 바꿨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증명했죠. 이제 한국 함정 도입을 전폭 지지합니다.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작지만 강한 표준, 한국이 만든 해군력의 새로운 방정식이었죠. 창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밤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저 거대한 시설에서 작지만 강한 함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로그가 말한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말이 아닌 성과로 증명했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HD현대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설계동에서 특별한 시연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 위에 미겔 말바르급의 3차원 설계도가 떠올랐고 각 구획이 다른 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박진우 수석 기술자와 젊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통합 설계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우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홀로그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함정이 층별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조립되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죠. 보십시오. 이게 모듈 배치의 핵심입니다. 그가 엔진룸 부분을 확대했어요. 주요 장비를 블록 단위로 설계했습니다. 고장나면 블록제 교체하면 돼요. 정비 시간이 기존 대비 70% 단축됩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정비병들의 동선이 파란 선으로 그려졌어요. 정비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가장 자주 점검하는 장비를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배치했죠. 정비병이 뛰지 않고 걸어도 15분 안에 모든 주요 장비를 점검할 수 있어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 해군 함정들은 정비를 위해 복잡한 통로를 거쳐야 했는데 여기선 모든 게 단순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때 필리핀 해군 젊은 장교들이 들어왔습니다. 카를 산토스 소령을 비롯한 30여 명의 차세대 리더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함정 운용법이 아닙니다. 산토스 소령이 말했어요. 전투 교리 자체를 새롭게 만들었죠. 작지만 빠르고 약하지만 끈질기게.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새로운 합동교리입니다. 화면에는 다층 탄력 방어라는 제목이 보였죠. 한국식 훈련 프로그램을 필리핀 환경에 맞게 개선했어요. 필리핀 해군사관학교 교관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매일 4시간씩 시뮬레이터 훈련을 합니다. 실제 남중국해 데이터를 입력해서 현실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죠. 생도들이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100번의 가상 전투를 치른 셈이에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미 해군에도 없습니다. 산토스 소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인드셋이었어요? 작은 것의 힘을 믿는 자신감이죠. 데이비드가 골리앗을 이긴 건 돌팔매질 실력이 아니라 전략이었잖아요. 그때 박진우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전 세계 해군력 지도가 나타났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 함정을 도입하거나 관심을 보인 국가들입니다. 지도에 파란 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심지어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있었죠. 작지만 강한 표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이 대형 함정을 운용할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 함정이라면 가능하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함정 판매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해군 패러다임의 확산이었죠. 오후에는 실제 훈련 시연이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과 필리핀 해군의 합동훈련이 펼쳐졌어요. 저는 한국 해군 세종대왕함의 전투정보실에서 지켜봤죠. 화면에는 수십 척의 함정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구축함들과 필리핀의 작은 프리기탐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어요. 마치 고래와 돌고래가 함께 헤엄치는 것 같았죠. 보십시오. 한국 해군 대령이 설명했어요.
큰 함정이 방패 역할을 하고 작은 함정들이 창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필리핀 함정들이 한국 구축함과 완벽하게 연동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링크도 원활했고 전술 기동도 일사불란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표준화입니다. 한국 해군 대령이 대답했죠. 우리가 수출하는 함정은 모두 나토 표준 통신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어느 나라 함정과도 연동 가능합니다. 훈련이 끝나고 항구로 돌아왔을 때 필리핀 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카터 중장님, 오늘 보신 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작지만 강한 해군, 그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필리핀이 옳은 선택을 한 거군요. 그날 저녁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필리핀, 미국, 호주의 해군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저는 일어서서 건배사를 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한국 함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로그가 말한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이에요. 데이터로 증명하고 성과로 말하는 철학이죠.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중장님이 인정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겁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변명 대신 성과, 말 대신 로그. 이게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이군요. 밀러 대장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해군사의 전환점입니다. 거대함이 아닌 효율성, 위압이 아닌 지속성. 한국이 증명한 이 공식이 세계를 바꿀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부산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죠. 저 다리처럼 한국은 작은 나라들과 큰 나라들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레이스 대령이 말했어요. 중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면 즉시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 함정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거예요. 그리고 펜타곤에 제안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고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중장님, 기억하세요. 작은 것이 약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면 작은 것이 더 강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부산항이 보였습니다. 조선소의 크레인들과 정박한 함정들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오히려 더 크게 다가왔죠. 귀국 후 저는 약속대로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바꾼 해군 전력의 패러다임이었어요. CNN에 다시 출연해서 제 견해를 수정했고 국방 포럼에서도 간견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말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남중국해에서 또 다른 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필리핀 해군이 차분하게 대응했고 중국은 물러섰죠. 그래서 작지만 끈질긴 함정들이 거대한 함대를 막아낸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로그가 말했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한국이 만든 작지만 강한 표준이 진짜 억지력이 됐어.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말이 아니라 성과가 진실을 증명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필리핀이 그걸 실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표준,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